안녕하십니까? 소쿨 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적에게 납치된 아내를 찾아 조선 팔도를 헤매는 젊은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도적의 손에서 아내를 구해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예전 조선시대에 전라도 땅 여산에 김근덕이라는 젊은이가 있었다. 근덕은 배결이 떨어진 마을에 사는 양갓집 처녀와 결혼했는데 근덕의 눈에는 세상에 둘도 없는 미인이었다. 근덕이 당시의 풍습대로 처가에서 한 달 남짓 머물다가 친가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귀한 아내라 소에 태웠다. 며칠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시냇물이 불어 넘쳐 흘렀다. 그래서 개울이 강처럼 되어 건너기가 꺼려졌다. 시냇가를 서성이고 있는데 문득 장군처럼 갑옷을 차려입은 어떤 사람 하나가 말을 타고 달려왔다. 힐끗 보니 무섭게 생겼다. 사내는 순식간에 시내 앞까지 오더니 말에 채찍을 갈기며 개울을 건너려고 하는데 전혀 어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근덕은 고개 숙여 그 사내에게 부탁했다. 시냇물이 강이 되는 까닭에 제 아내가 소를 타고는 건널 수가 없습니다. 장군님의 말이 몹시 튼튼해 배는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내는 젊은 부부의 모습을 위아래로 한참 훑어보더니 좋다고 말하고는 근덕의 아내를 태우고 개울을 건넜다. 근덕도 그 뒤를 따라 옷을 벗고 속옷비를 잡고는 헤엄쳐 시내를 건넜다. 그런데 건너가 보니 사내도 아내도 보이지 않았다. 땅에는 말발굽 자국만 어지러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눈앞에서 아내가 납치당하다니 멍해지며 정신이 나간 듯했고 어찌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두어 시간 그 주위를 헤매다가 일단 집으로 돌아갔다. 가서는 식음을 전폐한 채 아내 찾을 방법을 밤낮으로 궁리했다. 생각해보니 아내를 만날 방법이란 궁벽한 산이나 바닷가 험한 곳에 있는 도적들의 소굴을 두루 찾아다니는 것밖에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승산이 없었다. 포기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았다. 하지만 수렁에 빠진 아내를 그렇게 놔두는 건 사람에 대한 대접이 아니었다. 승산이 0이라고 해도 시도를 해야만 했다. 근덕은 모친께 청하여 상당한 돈을 마련한 뒤 팔도를 돌아다니며 중국 비단을 파는 장사를 했다.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지만 아내가 간 곳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럴수록 아내를 찾고자 하는 그의 의지는 흐트러짐 없이 더욱 굳건해졌다. 근덕의 나이 그때 18살이었는데 몸이 매우 왜소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를 아직 소년으로 보기도 했다. 하루는 고개 몇 개를 연이어 넘다가 길을 잃고 하루 종일 걸었다. 그러다 문득 숲에서 엿보니 넓은 골짜기가 열려 있는데 집들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으며 가로세로로 넓은 길이 나 있었다. 근덕은 그게 도적들의 산채임을 바로 알아차렸다. 들어가 보니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았다. 곧장 서너 개의 문을 통과해 들어가서는 중국 비단을 사라고 연이어 소리를 질렀다. 문득 한 젊은 여자가 문을 통해 불쑥 나오는데 이게 웬일인가? 꿈에도 못 잊던 아내였다. 하늘이 도왔군요. 몇 달을 찾아다니다 오늘 비로소 당신을 만났습니다. 대체 어찌 된 거요? 그러자 아내가 울면서 그의 품에 안겼다. 오늘 우리의 만남은 정말로 하늘이 도왔습니다. 다행히도 마침 산적두목이 졸개들을 끌고 사냥을 나갔기에 망정이지. 만일 두목이 있었다면 어떻게 나를 만날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두목이 돌아오면 당신은 죽은 목숨입니다. 여기 있다간 죽을 것이고 여기서 나간다 한들 죽음을 면할 수 없을 텐데 어쩌면 좋을까요? 근덕이 물었다. 어찌해야 하겠소? 아내는 눈을 깜박깜박하더니 마침 좋은 꾀가 생각났는지 입을 열었다. 문 밖에 작은 집이 한 채 있는데
그곳에 노파 한 사람이 살아요. 그 노파는 두목의 어릴 적 유모예요. 일단 그리로 가서 길을 잃은 사람인 것처럼 말하면서 노파에게 의탁해 보세요. 연극을 잘하셔야 해요. 노파가 두목에게 받아달라고 하면 살 수 있을 듯 싶어요. 먼저 목숨부터 건진 뒤에 천천히 방법을 찾기로 해요. 당신이 일러준 대로 하겠소. 근덕은 그 집으로 가서 노파를 만나 말했다. 길을 잃고 여기 이르렀는데 나갈 방법이 없으니 할머님께서 저를 하인으로 부려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노파가 근덕을 보고 처음에는 무척 의심했다. 그러나 근덕이 부침성 있게 계속 이야기하자 그 태도가 마음에 들었는지 사기성이 없다고 여겨 마침내 함께 살도록 허락하고 자기 집 허드렛 일을 하도록 맡겼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 부지런한 근덕을 마음에 쏙 들어해서는 혹시 떠나면 어쩌나 하고 걱정할 지경이 되었다. 며칠 뒤 두목이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사냥에서 잡은 호랑이며 곰이며 멧돼지를 앞세우고 수백 기병이 애워싸고 왔는데 그 함성과 위위가 진동하되 번잡하지 않았다. 노파가 근덕을 부르더니 말했다. 장군이 곧 올 텐데 너는 겁내지 말거라. 내가 너를 받아주도록 얘기 잘할 테니. 검을 든 자가 느린 걸음으로 문 앞에 와서는 근덕을 보고 고함을 질렀다. 이 아이는 어디서 왔나? 산 밖에서 들어왔나? 바깥에서 온 아이는 불길하니 목을 베어야겠다. 노파는 엎드려 근덕을 자기 몸 아래로 감싸 보호하며 말했다. 장군, 왜 이러시오? 이 아이는 길을 잃고 여기로 들어왔지. 외간 사람이 들어오게 한 게 아니오. 아이가 정성을 다해 나를 섬기며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고 나는 벌써 살려주기로 허락했어요. 그런데 장군은 왜 이리 의심이 많소? 너무나 두려워서 감히 두목을 올려다볼 수 없었지만 근덕이 대충 보기에도 두목의 외모는 진짜 영웅다웠다. 두목은 검을 내려놓으면서 말했다. 유모 때문에 이 아이를 살려주는 겁니다. 하지만 내 곁에 두고 잘 살펴야겠습니다. 두목은 근덕을 데려가 자기 곁에서 일을 보조하게 했다. 근덕은 더욱 영리하고 부지런하게 움직여 두목의 마음에 꼭 들게 일했다. 두목도 차차 근덕을 아끼게 되어 죽이려는 마음이 어느새 사라졌다. 때때로 말 달리고 창칼 쓰는 방법을 가르치기까지 했는데 근덕이 꽤 잘 해내자 기뻐하며 말했다. 너는 자질이 훌륭하고 재주가 많구나. 내 뒤를 이어 산채의 주인이 될 자는 바로 너다. 내가 있으니 이제 나는 근심이 없다. 그 뒤로는 가족처럼 안채를 드나들게 해주었다. 이러그러 근덕이 그곳에 들어간 지도 몇 년이 지났다. 그동안 겉으로는 영리하고 부지런하게 일해서 두목의 환심을 얻었지만 근덕은 하루도 계획을 잊은 적이 없었다. 규제 없이 안팎을 드나들게 되어 날마다 아내와 담소하며 지낼 수 있었지만 혹시 자기의 낌새가 드러날까 본색이 발각될까 싶어서는 남몰래 조심하며 경계했다. 아내 역시 그와 같았다. 두목은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근덕을 더욱 신임하였다. 두목이 주관하는 산채는 사무가 복잡하고 규모가 커서 큰 관청과 같았다. 군대의 기율은 엄숙했고 상과 벌도 정확했다. 사방의 지형이 험준하고 경비가 삼엄하니 근덕이 무언가 빈틈을 노리려고 해도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 어느 날 밤 두목이 근덕을 데리고 안채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말했다. 이번에 나를 한번 따라가 보겠느냐? 내가 산채의 우두머리가 된 지도 벌써 여러 해가 지났다. 부대를 체계 있게 구성했고 군사들도 또한 절도가 있지만 오랫동안
내 예전의 기량을 시험해 보지 못했구나. 이제 밖에 나가 내 기량이 녹슬었는지 어떤지 실전을 통해 한번 시험해 보고 싶구나. 나가시면 어디로 가십니까? 근덕이 묻자 두목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산채는 동쪽으로는 아무군에 닿아 있고 남쪽으로는 아무강과 접해 있고 북쪽으로는 아무산에 이어지고 서쪽으로는 아무주가 곁에 있다. 아무군에서 여기까지는 수백리 무인지경을 지나야 들어올 수 있다. 하지만 산채에서 아무주까지는 굴바위 안으로 난 비밀 통로가 있어서 도로까지의 거리가 10미도 안 된다. 아무주 가까이 있는 집에서 가져올 만한 물건이 있는데 크지 않아서 번거롭게 군사들을 쓸 필요가 없다. 내가 검 하나를 들고 비밀 통로로 가서 직접 가져오려 하는데 내가 호위무사로 나를 따라가는 게 좋겠다. 자정 넘어 떠나기로 약속하고 두목은 비단으로 몸을 동여매 몸놀림을 민첩하게 할 수 있게 했다. 근덕도 두목과 같은 옷차림을 하고 칼을 들고 떠났다. 산채는 고요했고 등불도 평소대로 켜져 있으니 두 사람이 산채 밖으로 나간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몇 일을 가니 굴바위가 나타났다.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크기였다. 칠흑 같은 한밤중이었는데 두목이 검을 뽑아들어 그 빛으로 함께 굴을 통과했다. 큰 길로 나와 수십 걸음을 가서 아무주의 그 집에 이르렀다. 우뚝 솟은 담장이 여러 겹 뚫려 있었다. 두목이 훌쩍 뛰어 담장을 넘었고 근덕도 훌쩍 뛰어넘어 두목의 뒤를 따르니 두목이 몹시 기뻐했다. 과연 내 후계자답구나. 고방에 이르러서 보니 고방문을 무쇠와 나무로 가로질러 막아 도둑을 방비하고 있었다. 두목은 직접 무쇠와 나무를 부수고 검으로 문에 자국을 냈는데 자국을 낸 대로 문이 뚫어져 구멍이 만들어졌다. 두목은 근덕에게 검을 주며 말했다. 너는 밖에 있다가 인기척이 들리면 곧바로 움직여라. 두목이 들어가더니 보물을 가지고 머리를 구멍 밖으로 빼며 나오려 할 때였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몸은 창고 안에 있고 머리만 밖으로 내밀고 있는 순간 근덕은 벼랑간 검을 들어 내리쳤다. 근덕이 내리친 검은 제대로 적중해서 두목의 머리가 떨어져 땅에 뒹굴었다. 근덕은 두목이 이미 죽었고 마침내 바라던 일을 이루어냈다는 걸 알았다. 비밀 통로를 통해 산채로 돌아오니 밤이 절반쯤 지나 있었다. 안채로 들어가서 아내를 깨웠다. 두목이 죽었소. 조금이라도 지체했다간 일이 발각될 테니 날이 밝기 전에 급히 떠나야 하오. 아내는 깜짝 놀랐다. 정말이에요? 그렇다고 하자 아내가 입술을 깨물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곳을 빨리 떠나야지요. 다락에 있는 보물 몇 개만 가져가야겠어요. 그러다 말고 아내가 그냥 섰다. 갑자기 얼굴이 울상이 된다. 여보, 아이는 어떡할까요? 도적놈의 아이고 당신 아이도 아닌데 그냥 두고 가야겠죠? 말과는 달리 아내는 몸을 벌벌 떨었다. 누가 건드리기라도 하면 그대로 넘어질 것 같았다. 그 모습을 본 근덕이 아내의 등을 쓰다듬으며 부드러운 어조로 대답했다. 두고 가다니 안 돼요. 내 피는 안 섞였지만 당신 피가 반이나 섞였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데리고 갑시다. 여보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일부 종사 못해서. 여보, 나도 고마워요. 큰아들을 낳아주어서. 그리고 미안해요. 이 지옥 속에 당신을 몇 년이나 살게 해서. 나에게는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결하고 깨끗한 여자니 이 무간지옥에서 산 세월을 하룻밤 개꿈이라고 여깁시다. 마침내 근덕 부부는 비밀 통로로 탈출해서 그날로 집에 돌아가 어머니를 뵈었다. 헤아려 보니 벌써 5년의 세월이 흘렀다.
근덕의 어머니는 아내를 구하러 나선 아들이 장하기는 했지만 살아서 아내와 함께 돌아오리라곤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들이 집 떠나던 날을 기일로 삼고 매년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 근덕이 가만히 생각했다. 두목이 죽지 않으면 아내를 되찾을 수 없기에 검을 휘둘러 두목을 죽였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나의 목숨을 두목이 살려준 것이기도 하니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큰아들의 아버지이기도 하자는가. 그래서 근덕은 검을 내리쳐 두목을 죽인 날에 제사 지내는 일을 평생토록 패하지 않았다. 근덕은 산적들의 세력이 몹시 커서 후환이 있지 않을까 염려했기에 항상 자취를 숨기고 이리저리로 옮겨 다니다가 마침내 덕유산 깊은 곳에 자리를 잡아서는 어머니를 모시고는 아내와 함께 아들, 딸 놓고 조용히 살았다. 부부가 100년 해로했음은 물론이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참고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